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들이 듣고 헛소리할 만한 굴곡들을 여러 가지로 겪으며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팠던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지냈어요. 저의 첫 번째 역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이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어린 날 동생이랑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부터 시작해서 두 분의 싸움이 시작되어 늘 그 광경을 생생하게 봐야만 했죠. 그리고 항상 그 싸움의 시작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예 집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다 듣는 데서 이런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늦게 들어와? 오늘 회사에서 정확하게 7시에 나온다고 전화했었잖아. 뭘 한다고 늦었는데? 어떤 년 만나고 온 건데? 지금 시간을 봐. 몇이냐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또. 7시에 나오면서 전화했고, 오는 길에 사고 나서 차가 막혀서 늦은 것 뿐이야. 내가 뭘 얼마나 늦었다고 또 이러는 거야? 평상시보다 30분 늦었어, 30분. 제발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고 아주. 그 30분 동안 내가 대체 무슨 여자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못 만나? 왜 못 만나냐고. 하려면 다 하지. 어디 봐. 빨리 옷 벗어. 옷 내놔보라고. 어떤 기집애인지 머리카락 하나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빨리 옷 당장 내놓으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삐삐나 회사 전화와 집 전화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집착증을 아는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회사에서 전화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때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은 걸 또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이었죠. 급기야 말다툼 이후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옷을 빼앗더니 여기저기 머리카락이든 뭐든 바람핀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셨습니다. 급기야는 옷 냄새까지 맡아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7살, 제 동생이 5살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도 동생도 어머니의 광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어릴 때가 아직까지 생생할 정도인데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이 드셨겠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머니의 집착증, 그리고 집착증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의구증은 날이면 날마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옷 검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큰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아버지 옷에서 긴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였어요. 그날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도 그냥 보통 난 게 아니었죠. 말해, 이 년 누구야? 너 누구랑 바람핀 거냐고? 내가 가만 안 둬? 너희들 내가 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제발 그만해. 몰라, 모른다고. 버스에서 묻어왔거나 어디 다른 데서 묻어왔겠지.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대체 언제까지? 지긋지긋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제발 좀. 웃기지 마. 내버려 두면 인연이랑 가서 뭔 짓 하려고? 또 내 뒤통수를 어떻게 치려고? 당장 인연 내 눈앞에 데리고 와. 당장. 그딴 거 없어. 아, 몰라. 이젠 나도 정말 모르겠다. 당신이란 인간도 지긋지긋해. 알아서 해. 당신 다 알아서 하라고. 혼자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괴롭게 살아 평생. 난 이제 신경도 안 쓸라니까. 아버지는 급기야 어머니의 의구증에 지치셨는지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행동 하나에 어머니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렸죠.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선 넘는 짓까지 해버리셨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옷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봐왔던 두 분의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싸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결국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발견한 머리카락을 집어들고서 아버지 회사로 쳐들어가는 거였죠. 두 분의 싸움 소리를 들어보니 상황은 딱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아버지 회사로 간 다음 그 회사 안에 있는 여직원 머리카락과 하나같이 다 비교를 해보며 난동을 피운 거였죠.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자를 발견했고 그때부터는 그 여자를 상간녀 취급하며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며 심지어는 반항하는 그 여자의 뺨까지 때린 거였어요. 결국 그 주변의 남자 직원들이나 아버지가 다 말렸지만 소용이 없어서 그 남자 직원들과 아버지가 합세해 어머니를 들쳐매고 나와서야 소동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여성은 신고까지 해서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형제에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후가 우리 형제에게 진짜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죠.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 당신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라고. 무섭다 이젠. 난 이제 당신이 무서워. 여기에서 끝내자. 그냥 각자 살자고. 나 더 이상 당신한테 묶여서 살고 싶지 않고 당신 그 집착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우리. 당장 헤어지자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부증이 이제는 이런 사태까지 벌이게 되니 완전히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이혼을 선언하셨죠. 뭐? 이혼? 안 돼. 절대로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당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이젠 그냥 다 지긋지긋해. 다 싫다고. 애들도 당신이 데리고 가버려. 난 이제 더는 누구한테도 속박당한 채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여기서 나랑 헤어지던지 계속 그렇게 혼자 까무러치면서 살던지 알아서 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결국 남겨진 건 우리였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께는 버림받고 어머니께는 짐덩이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은 매일 술만 마시며 힘들어하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실 땐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동생을 다 돌봐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나마 남겨주고 간 생활비로 술만 사서 드실 뿐이었고 저와 제 동생은 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엄마가 안주로 사다 놓은 라면만 끓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의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술에 찌들어 취해서 잠들어 계셨고 저와 동생은 그날도 어김없이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물을 올리고 있었죠. 의부증으로 인해 집안일도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하셨던 어머니로 인해 저는 7살 때부터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라면을 제가 손수 끓여서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남동생과 라면으로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날은 동생이 배고프다며 계속 떼를 쓰며 울더라고요. 덕분에 마음이 급해졌던 저는 허둥지둥 라면을 끓였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급한 마음으로 그만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창 펄펄 끓는 라면물에 급하게 라면을 넣다가 팔로 냄비를 툭 치는 바람에 그 펄펄 끓는 물이 제 다리에 착 하고 뿌려지는 사고였죠. 불행 중 다행인 건 가스레인지가 높아서 의자 위에 올라가 라면을 끓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제 종아리부터 덮쳤고 그 아래로만 닿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도 떨어져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울었어요. 아!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 아프다고. 저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 비명소리와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술에 취해 잠든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날 정도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온 어머니는 바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는 119를 부르셨어요. 결국 저는 그날 종아리부터 입은 화상을 치료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날의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날 제가 다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거든요. 미안하다, 상원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정말. 다신 이제 너희 이대로 방치 안 해. 다시는 너희 아프게 할 일 없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고는 한참을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날 이후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저희 형제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부로만 계셨던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주방 도우미를 하시면서 힘들게 생활비를 벌어오셨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더니 그 이후에는 작은 식당을 직접 차리시고는 그때부터 백반집 장사를 하시며 저희 형제를 키워주셨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새벽에 식당에 나가시면서도 어머니는 꼭 저희 아침을 챙겨주셨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겠다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도 다 시켜주셨어요. 그 결과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서 취업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까지 잘 구해서 들어가니 그때부터 또다시 스멀스멀 불행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건 바로 어머니의 집착증의 시작이었어요.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회식 자리로 간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제는 집 밖에서의 우리 생활이 시작이 되니 그때부터 다시 어머니의 그 집착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집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큰 가방이란 가방은 죄다 버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캐리어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더니 그 가방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에게 역정을 내셨죠. 너 그거 왜 샀는데? 너 그걸로 짐 싸들고 도망가려고 샀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내다 버렸다.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큰 가방이 네가 왜 필요한데? 어? 어디에 필요한 건데?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저 안 떠나요. 제가 어머니를 왜 떠나요 대체?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던 게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도 동생을 더 많이 아끼셨기에 그에 대한 집착도 훨씬 더 심했죠. 동생도 어머니의 집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간섭과 집착을 참지 못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크게 혼쭐을 나야 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뒤집어지셨거든요. 뭐? 독립? 절대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독립이야? 독립하려거든 나 죽고 해라. 내가 죽고 나서 해. 독립은 절대 못해. 절대로. 결국 동생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영영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가 동생이 32살 때였어요. 그날은 동생이 일이 많아지면서 야근을 할 때였는데 야근도 길어지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계셨죠. 그나마 저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일찍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있어 드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더 야근이 길어지는 통에 저도 걱정스러워 전화를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로 인해서 저와 어머니는 완전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제 동생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실려왔다는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그대로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퇴근을 하던 제 동생이 갑자기 길바닥에서 급성 신경경색이 오며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이미 제 남동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동생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슬펐지만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죠. 그 이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아버지도 동생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동생의 죽음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었기에 저는 큰맘 먹고 어머니께 독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힘겹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근데 동생이 죽고 나서는 어머니도 깨달은 것이 있으셨는지 그때는 순순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의 평화가 찾아왔고 어머니도 이 생활에 좀 안정을 취하신 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생각할 시간, 자기 개발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저는 어느덧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그게 잘 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즈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맛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저 역시도 평소 분식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던 곳이라 몇 번 다니다가 그 사장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제가 먼저 다가가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상당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를 해서 사랑을 쟁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에 맞게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경계심을 좀 가지셨어요. 그리고 좀 극성맞게 행동하신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시집살이를 초반에 좀 시키셨거든요. 한 번은 결혼 초반이었는데 그날이 제 동생 기일이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로 가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고 있겠다며 퇴근하고서 따로 오라고 했었기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어머니 집에 가자마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껏 차려져 있던 것 같았던 제사상은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고 그 앞에서 호통을 치는 어머니와 그 호통을 들으며 눈물만 흘리는 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야, 너 내가 제대로 차리라고 했지? 감히 내 아들 제사상을 망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제사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놔? 내 아들은 생선 싫어해. 비린 거 싫어한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생선 요리는 빼고 올릴게요.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제사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게다가 다른 음식들도 입에도 못 대게 짜게 만들어서는 내 아들은 싱겁게 먹어. 음식을 짜게 안 먹는단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제사상을 처음 차려봐서 그리고 도련님을 생전에 뵌 적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죠.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말도 마라. 내가 오늘 삭신이 다 아파서 얘한테 제사상 차려놓으라고 시켰더니만은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네 동생 생선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생선을 튀겨서 올려놨어. 그리고 나물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다 짠지. 난 평생을 너희한테 짠 음식을 먹인 적이 없는데 얘가 다 망쳤다고. 어디서 저런 쓸데없는 애가 들어와서는 내 아들 제사상 어쩌냐 이제. 어째.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동생 제사상을 혼자서 다 차리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걸 죄다 엎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왔더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착한 제 아내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안 하고 혼자서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 혼자서 하루 종일 이 많은 음식들을 다 차리는 동안 어머님 그럼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생선 튀기고 있을 때 그거 올리지 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어머니한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예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동생 길은 저희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애초에 제 동생 입이 짧아서 이런 진수성찬 원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이랑 같이 소주에 동생이 좋아하는 안주 올려놓고 길 보낼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생선 얻고 싱거운 음식들 다시 만들어서 길 챙기세요.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이야기라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역시나 노발대발하며 어머니는 다시 쫓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죠. 하지만 제 아내는 어찌나 착한지 그날 그렇게 나와버린 게 저희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손수 또 자기가 찾아가 어머니 마음을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착했죠. 그 이후에 어머니도 좀 마음이 풀리셨는지 아내와 잘 지내시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있었기에 어머니 기분이 좋았는지 집착증이라든지 시집살이 시키는 게 많이 사라졌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의기양양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매번 제 아내를 무시하고 또 무시했죠. 처음부터 저는 사업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분식집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식집을 매번 무시하며 내리 깎으셨죠. 한 번은 아내와 제가
어머니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제가 있는 앞에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 분식집 뭐가 좋다고 하니? 너한테서 순대 냄새나 얘. 얼마나 순대를 안 좋은 걸 쓰면 돼지 냄새가 그대로 배어서는 원. 예, 넌 항상 옷 좀 빨아입고 집에 들어갈 땐 냄새 좀 다 털고 들어가. 네 그 냄새 때문에 내 아들한테도 돼지 냄새 묻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거 다 네 책임인 거야. 알겠니?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네 아예 각방 써라, 각방 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이걸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가 싶어 두 귀를 의심해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만큼 진심으로 자기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제 앞에서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성 맞은 어머니 밑에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야? 이게 또 내 앞에서 지 마누라 편을 드네. 야,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거 나야. 나라고. 근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을 들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제가 어머니한테 못한 게 뭔데요?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 어머니 얼굴 뵙고 돈 달라고 하면 돈 보내드리고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다 드리고 제가 도대체 어머니께 못한 게 뭐예요? 주말이면 와서 어머니와 시간 보내고 어머니 하자는 거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하나 제 와이프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여기에서 뭘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어머니는 그대로 또 토라져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이 생활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저에게도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의 자식들이 태어난 일이었죠.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쌍둥이이신데 그 유전자를 아내가 물려받아 우리 자녀들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한동안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들까지 보니 그때부터는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으셔서 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푹 빠지시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자신의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고 어머니도 제가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는 힘들게 운영하시던 식당도 다 접고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기에 틈틈이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곤 했었죠. 그렇게 제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가족의 삶을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을 때 저의 삶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저의 시련만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시련이었어요. 잘 나가던 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가 믿고 일을 맡기고 함께 일했던 후배가 회계 직원과 작당을 하고서 회사 예산을 훔쳐 달아나면서 회사는 부도를 면할 수가 없었죠.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된 저는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 암흑기만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이후에 너무 괴로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술만 마시며 밤을 지새웠죠. 아내도 쌍둥이 자녀들도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때는 가족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정신을 탁 차리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대신에
아내는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살려야 했기에 처가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분식집을 차렸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였기에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내고 아내는 쌍둥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었던 분식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육아에 분식집 운영에 밤낮 없이 달리던 아내는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분식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손님이 발견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도 이런 어머니 때문에 분명 어릴 때 힘들어 했었는데, 분명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 짓을 하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릴게. 다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일어나 볼게. 이런 못난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내에게 더는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둥켜 안고는 다짐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까지 했었어요.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같이 벌고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우리 집의 빚을 청산하고 분식집을 내느라 처가에 빌린 돈까지 빨리 갚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일을 하고자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야간 작업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경악할 만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집안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종종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그날도 오신 듯 했습니다. 근데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제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있고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밀치며 어깨를 퍽퍽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내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이었기에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는 그 둘을 뜯어 말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착한 줄도 몰랐던 두 사람은 제가 가서 둘을 떼놓으니 그제서야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나 더는 얘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얘 아주 끔찍하게 무서운 애였어. 얘가 글쎄 뭐라는 줄 아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하더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고이한 거니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왜 두 분이서 몸싸움을 하고 있냐고요? 당신이 말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화를 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싸웠냐고? 자, 이것 봐.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던져준 1,000만 원이야. 이거 먹고 나보고 나가 떨어지래. 이거 1,000만 원 먹고 애들 데리고 당신한테서 영영 사라지라고 하시더라. 당신 사업 망한 게 다 나랑 우리 쌍둥이들 때문이라면서 이 돈 먹고 꺼지래.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 어머님이나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우리 앞에 이제 제발 좀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근데 뭐? 내가 나가 죽으라고 했다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제 말에 흥분해서 저한테 오히려 나가 죽으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그리고는 제 머리끄댕이 잡으셨잖아요. 저는 아내가 제 어깨 쪽으로 던지는 흰 봉투를 보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그뿐인 줄 알아? 그동안 내가 당신 힘들까봐 말도 못했는데 어머니 그동안 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알아?
날마다 당신 없을 때마다 분식집으로 찾아와서는 깽판 치셨어. 이딴 거 집어치우고 당신 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 다 내 탓이니까 꺼져버리라고. 심지어 나랑 우리 애들 옷주머니에 보니까 뭐가 있었는지 알아? 부적이 있더라. 부적. 이게 무슨 부적인지 알아? 잡기 떼내는 부적이래.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애들이 귀신이야? 잡기냐고. 애들 할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나 당신 엄마랑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게 뭔지 봐봐. 아내가 더 흥분을 하면서 저에게 종이 몇 가지를 던졌고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들이 누군지 아냐고. 당신이랑 사주가 잘 맞는 사람들이래. 그 사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시더라. 이 여자들은 돈도 많고 가문도 빵빵한 사람들인데다가 사주가 당신이랑 찰떡궁합이래. 당신을 살리는 사주래. 근데 난 당신을 망하게 하는 죽이는 사주라면서 당장 꺼지라더라. 나랑 헤어지고 나면 이 여자들 중에 세 장가 드릴 거라면서 이 귀티 나는 여자들 사진 보면서 주제 파악하고 나가 떨어지라고 그랬다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급기야 말하다가 흥분까지 한 아내는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러셨어요? 예? 정말로 그러셨냐고요? 그래, 그랬다. 네가 왜 망하니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왜 갑자기 망하냐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내 무당하는 친구한테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얘네 문제라더라. 쟤랑 제가 낳은 애들 문제. 쟤네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한 거라고 했다고. 난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숨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왜? 너 당장 얘랑 갈라서 헤어지라고. 안 그럼 너 더 망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내가 너마저 이러면 어떻게 살아?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굴 보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나는 전혀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이제는 아예 정신병까지 걸려버린 것 같은 어머니를 보고 정말이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감까지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세요. 제 집에 다신 오지 마시고 전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랍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니 그 끔찍한 집착병 저는 더 감당 못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겠습니다. 평생 내 앞길 망치고 내 인생 괴롭히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당신이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다신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것들이 악귀야. 사악한 악귀라고. 널 망치는 것들이라고. 아니요. 어머니가 저한텐 악귀예요. 여기서 그냥 안 나가시면 저 어머니 내쫓겠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았는지 그때부터는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나 버리지 마. 아들,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네가 날 버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이 엄마가 미안하다. 이 애미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 다시는 안 보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다오. 너마저 내 곁을 떠날까 봐 그런 거야. 너마저 죽으면 이 엄만 정말로 더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제가 왜 죽냐고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들으셔서는 이렇게 모두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됐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 다시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 안 돼. 안 돼, 아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어머니는 저한테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저는 그대로 어머니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내쫓김 당한 어머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했죠. 정말이지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무릎 꿇으며 아내 앞에서 울며 사죄를 할 때 아내 역시도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70세가 다 가까워가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를 생각한다면 또다시 그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기에 쉽사리 어머니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현명한 대처에 저는 박수를 보냈고 우리는 그 대처로 다시 집안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또다시 집에 찾아온 어머니를 제가 아닌 아내가 맞이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풀어졌어요. 어머님, 정말로 이 사람한테 미안하세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안 미안하신가 봐요? 처음으로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아내가 똘똘 뭉쳤다는 걸 느낀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며느리에게 쩔쩔매며 말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너한테도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다. 잘못했어.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 좀 돌려줘. 제발 내 아들 돌려내.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대로 아들 되돌려 받을 마음 없으신가 봐요? 지금 여기에서 갑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예요, 저. 아내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어머니에게 상당히 세게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어머니도 점점 쩔쩔매기 시작하셨죠. 아니야. 아니야. 역정낸 거 아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내 아들 좀 돌려다오. 정말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아들을 되돌려받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시고 제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저희도 어머님 다시 받아들일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 뭐든지 다 하마. 무슨 짓이든지 하마. 네, 좋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그 집착증 치료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입원이라도 하시고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집착증 싹 다 고쳐서 오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정신병원을 가라고? 네, 정신병원 가세요. 어머님 상태 절대로 정상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당장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까지 해야 저 사람 어머니 아들로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조건이 또 있다고?
네, 싫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점점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아, 아니다. 아니야. 하마. 내 뭐든지 다 하마. 조건이 또 뭔데? 무슨 조건인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저 괴롭히셨던 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 힘들게 하셨던 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던 거 전부 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안 하시면 저 어머님 아들 안 돌려드려요. 아내는 정말 똑부러지게 어머니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에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바로 어머니는 손수 제 발로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죠. 역시나 어머니의 집착증은 정상이 아니었고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입원까진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1년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죠. 그건 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너 같은 며느리가 없었는데, 너같이 좋은 애가 없었는데,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내 상처에 눈이 멀어서 집착하느라 널 제대로 못 봤어. 네가 전에 말했지.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내 아들 다시 보게 해준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을 일은 만들지 않아 보려고 했는데 내가 깨달아 보니 이렇게도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 모진 짓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 부족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들, 너한테도 엄마가 많이 미안하구나. 널 너무 내 속에 가두고 살았어. 엄마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날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니? 어머니는 정말로 눈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내도 펑펑 눈물을 흘렸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울면서 다가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정말로 많이 바뀌셨어요. 저희 쌍둥이들도 다시 예뻐하기 시작하셨고 아내에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화목한 고부 사이가 되었을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조만간 우리 가족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도 다녀올 계획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 트럭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고 우리 가족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거예요. 또 하나, 어머니를 악마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 점쟁이는 제가 그날 이후로 바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이미 사기 접수도 여러 건 되었었더라고요. 제 아내와 쌍둥이를 들먹거리며 비싼 부적을 써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고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가 이제는 어머니도 그 점쟁이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도 관심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끝까지 가서야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만큼은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저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유불급, 무엇이든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뜻이죠. 사랑도 미움도 무엇이든 다 적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지금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적절히 사랑하고 아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처럼 상대방에 대해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니 하루라도 빨리 그만 멈추시길 바랄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 가족과 어머니의 적절한 사랑과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자란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 좋은 아이들이었거든요. 부모 없이 이런 양육시설에서 이만큼 밝게 웃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쯤은 사춘기 시절 저도 이미 알고 있었죠. 게다가 저는 한 복지단체 후원으로 보육원 퇴소 후 교대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갖은 아르바이트와 밤샘 공부로 생활비와 장학금을 충당하고 쟁취해야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기는 어김없이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나이 33세, 3살 많은 남자와 지인 소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 제 이야기에 가장 공감을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 엄청 바쁘죠? 나이가 들수록 동생들이 엄청 정신없이 달라붙잖아요. 놀아달라고. 어머,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특히 우리 원 애들은 저랑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땐 공부하기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보육원 봉사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 아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아동 양육시설을 운영하세요. 가영 씨가 잘한 것 같은 보육원이요. 어머, 정말요? 네. 원래 저희 조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차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특히 아동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고심 끝에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 양육시설을 세우신 거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연로해지신 후부턴 쭉 저희 부모님이 그곳을 운영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도 가끔씩 그곳에 가서 거기에 애들하고 어울리곤 했고요. 너무 훌륭한 집안이네요. 가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뇨. 그럼 형제들은요? 형하고 여동생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형은 저희 집이랑 보육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요. 동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아직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몸이 좀 약하거든요. 아무튼 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보면 다들 이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선하게 웃는 그 남자의 미소에 호감이 갔습니다. 또한 저런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니 가치관이 똑바르겠다 싶었죠. 게다가 제 출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저를 오롯이 하나의 사람으로만 봐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1년 뒤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단 하나 걱정은 역시 뵌 적 없는 예비 시부모님이었는데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저는 그런 걱정까지 모두 내려놓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어엿한 초등학교 선생까지 됐어? 정말 기특하구나. 우리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본으로 널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아니에요. 두 분처럼 훌륭한 분들의 도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운이 좋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두 분이, 아니 철우 씨의 가족분들 모두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도 예쁘게 하는구먼. 그지 여보? 난 네가 내 둘째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첫째 며느리는 영 기가 세서 별로였어.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걸 환영한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전 이혼을 했다던 시숙은 아무런 질투 없이 저와 남편을 축하해 주었고 손 아래 시누이 또한 새언니 새언니 하며 제게 친근하게 대해 주었죠. 이후 저는 옛날 생각이 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종종 찾아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선물을 사가니 애들은 차츰 저를 반기기 시작했어요. 와, 선생님이다. 짠, 선생님이 오늘은 피자 사왔지롱. 선생님, 다음에 또 언제 와요? 선생님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평소에 맛있는 거 안 주셔? 네, 맨날 밥 한 숟갈에 김치랑 멸치만 나와요. 우리 주성이 김치랑 멸치가 싫어서 그거만 머리에 콕 박혀 있구나? 알았어. 선생님이 원장님들한테 앞으로는 맛있는 반찬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 줄게. 진짜죠? 우와, 신난다.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엔 제가 일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거든요. 보육원에 있어도 애들은 애들인지라 피자를 입에 물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디 저처럼 저 애들이 앞으로도 나쁜 일 겪지 말고 이대로 쭉 행복하게 자랐으면 했죠. 하지만 평소엔 대부분의 아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는데 시모에게 물어보자 시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한다만 아무래도 부모의 빈자리만은 채워주지 못하는 거겠지. 이게 우리가 다 부족한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 애들도 두 분의 진심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힘든데 넌 뭐하러 자꾸 와. 봉사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넌 그만 좀 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애들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뭘. 그럼 다른 곳으로 가보던가. 여기야 우리가 애들한테 워낙 잘해준다고 하지만 어른의 다정한 손길을 못 받고 자라는 다른 보육원 애들도 수두룩하잖니. 시모의 말에 저는 일리가 있다 싶어 한동안 시댁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가지 않고 다른 보육원에도 봉사를 갔었어요. 남편도 종종 저와 함께 봉사를 다녀주었기에 저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실현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몸이라고? 누구? 며느리 네가?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으로선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임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큰 놈이 이혼하고 겨우 둘째가 대를 이어주나 했더니만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내 말이요. 아무튼 너 최선을 다해서 치료 받아봐라. 저는 결혼한 지 3년 뒤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속상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죠. 평소에 제게 잘해줬던 분들이니 너무 속상해서 잠시 저러시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2년 뒤 결국 모든 치료와 시술에 실패하자 가뜩이나 제게 냉랭했던 시부모님은 그때부터 아예 저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만 잔을 깨버렸어요. 얼른 치울게요. 뭐?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게 얼마짜리 컵인 줄이나 알아? 직수입으로 어렵게 구한 건데. 아무튼 너는 잘하는 게 대체 뭐가 있니? 어머님, 잔을 깬 건 제 잘못이지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제가 6식구가 먹을 밥상 혼자 다 차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은 못 하실 망정 어떻게 제 걱정 한 번을 안 해주시냐고요.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잘했다 이거야?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자. 너 왜 요즘 자꾸 서운하다 어쩐다 말 대답하니? 그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고기라도 한 점 먹으면 대놓고 눈치 주시고 제가 뭐라든 항상 밉상으로 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완전히 불임이라고 판단하신 뒤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 탓도 아닌데 제일 속상한 건 저라고요. 네가 뭐가 속상해? 네가 핏줄이 뭔지나 알아?
고아인 네가 아냐고. 그럼 천의 고아인 몸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집안의 대나 끊어놓고 있는 네가 곱게 보이랴? 그렇다고 네가 우리한테 순종적으로 굴기래 뭐래? 순종이요? 그래 순종. 집안 좋아서 콧대만 높았던 큰며느리랑 다르게 고아라서 순순히 납작 엎드려 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거야? 너 보육원에서 자랐다더니 고생을 덜하고 살았나 보다. 원장이 좀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맞고 자랐니? 때리다뇨? 설마 어머님 보육원에 있는 애들한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뭘 또 불똥이 그쪽으로 튀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에휴, 괜히 저런 고아면을 들여서 집안에 부정만 더 타가지고 그만하거라. 속 시끄러우니까. 부정이 탔다고요, 어머니? 여보, 그만해. 왜 이래?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한테 어디서 소리 질러? 결국 저는 참았던 우라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고아인 거랑 불임인 거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사람이 불임이면 저렇게 면전에 대고 사람을 무시해도 된답니까? 너무 분해서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하려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뭐래도 이럴 땐 남편만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를 구박할 때도 제게 그만 참으라고만 하더니 남편을 울분에 찬 저를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더군요.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고하라고 하시잖아. 나 때문에 집안에 부정이 탔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 적어도 두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두 분만 알아주셔야 하잖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의 서름을, 그 상처를. 그런데 어떻게 제 가슴에 이런 비수를 꽂으세요? 내가 보육원 원장이지 내가 고아로 자랐니? 너 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우리가 걷어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오히려 그 애들이 감지덕지할 일이지. 우리 보육원 애들이 네 건방지고 대바라진 생각을 닮을까 봐 걱정이구나. 너 앞으로 우리 보육원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당신 진짜 그만해. 솔직히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당신이 고아인 것도 맞고 고아치고 곱게 자란 것도 사실이잖아. 불임인 것도. 어른이 속상해서 한 말 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 그게 잘하는 짓이야? 게다가 우리 부모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원 일 하시는 거야. 당신이 그런 우리 부모님의 진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불쌍한 당신을 걷어주시기나 했겠어? 우리 가족들 모두? 당신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라는 남편의 말에 순간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일 줄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상처를 받은 제 눈에 그제야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와 시누이 그리고 시숙의 모습이 들어오더군요. 왜 저렇게 오바야? 이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니까. 조그만 수틀려도 저렇게 열등감 폭발하는 것 좀 봐. 그만해 오빠. 다 갖추고 태어난 우리랑 새언니랑 같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지. 막내 말이 맞다. 당신도 이제 그만해. 철우 너도. 저를 대놓고 비난하는 시숙과 달리 시누이와 시부는 저를 감싸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세 사람의 말이 전부 똑같이 들렸어요. 자신들은 고아인 저보다 훨씬 우월하고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 즉 선민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모와 남편 또한 항상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불쌍? 당신 여태 날 불쌍한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안 불쌍해? 내가 불쌍한 당신 인생 이렇게 구제해 준 거야. 나 아니었으면 누가 고아인 당신하고 결혼이나 해줬겠어? 아니면 보나마나 당신처럼 밑바닥 인생인 인간하고 엮였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당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우리한테 감사하면서 살아. 알았어?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전 그대로 시댁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제가 불임이어서 그동안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를 자신들보다 아래로 봤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에게 이런 문자 하나만을 남겼어요. 또 한 번 영원히 세상에 혼자 남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 댁으로 튀어와서 머리 숙여 사과드려. 다들 당신 때문에 화난 거 애써 참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 문자를 그대로 씹어버렸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참에 시댁 식구들은 제 길을 납작 눌러놓으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거길 기어들어갑니까? 제 머릿속엔 오직 이혼이라는 단 두 글자만이 부유하는 먼지처럼 떠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많은 잡념을 뒤로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산만한 정신에도 저는 무사히 그날의 수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복잡해 저는 오래도록 교무실에 멍을 때리고 앉아 있었죠. 이혼을 해야겠지? 집은 시댁에서 해준 거니 우선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신세지기 힘들고 우선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와야겠다. 겨우 생각을 정리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한 남자아이가 제 앞을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살짝살짝 보이는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더라고요. 주성아, 선생님! 그 남자아이는 바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4학년이 되었던 보육원의 아이 주성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준 피자를 맛있게 먹던 6살이었던 주성이 말이죠. 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근래엔 통 시댁의 보육원에 갈 일이 없어 자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1학년 담당이기도 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주성아, 다리는 왜 그래? 학교는 또 왜 이렇게 늦게 하고? 그게요? 자세히 보니 주성이는 발을 땅에 디디는 것조차 아파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주성이를 데리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죠. 주성아, 다리 왜 그런 건지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요. 그럼 어쩌다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쳤어. 병원은 가봤어? 주성아, 선생님이 주성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저 얼른 보육원으로 들어갈래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긴. 안 되겠다. 선생님이랑 같이 돌아가자. 너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원장님한테 말할 테니까 우선 선생님이랑 병원부터 가자. 원장님한테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죽어도 지금은 전화 걸기 싫은 시부나 시모에게 한운 수 없이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손을 주성이가 다급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바들바들 떨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죠. 이상함을 느낀 전 순간 전날 시모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원장이 좀 때려가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맞고 자랐니? 라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원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벌 떠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자꾸만 그 말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성이에게 물었죠. 설마 주성아, 이거 원장님이 그랬니? 아니요. 그럼 엄마 원장님이 그랬어? 주성이는 제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주성이에게 재차 묻자 그제야 주성이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엄청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하면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저 보육원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알았어.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주성아. 대체 어쩌다 이런 건데? 어젯밤에 엄청 화난 표정으로 엄마 원장님이 보육원에 오셨어요. 술 냄새도 엄청 났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던 애들 다 깨워서 손톱 발톱 검사를 하셨어요. 원래 검사하는 날이 아니라 제대로 안 깎은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도 발톱을 제대로 안 깎아서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 원장님이 걸린 애들 전부 밖에 나오라고 해서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너무 추워서 애들 몇 명이 울었어요.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은 들여보내주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엄마 원장님이 애들 다 들여보내시군 저한테 벽 잡고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못 일어날 때까지 몽둥이질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말에 토달면 그땐 한쪽 다리로 안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 일찍 왔다가 애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이 아무한테도 안 걸리고 잘 들어오면 병원에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들키면 곧바로 거기서 쫓겨날 줄 알라고요. 선생님, 저 엄마한테 매 맞고 컸어요. 누가 신고해줘서 엄마한테 떨어져서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 여기서 나가면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엄마는 맨날 매를 들었지만 원장님하고 엄마 원장님은 어쩌다 한 번씩만 매를 드세요. 어제처럼 술 많이 드시거나 기분 많이 안 좋으신 날이 아니면 평소에는 오리걸음하거나 맨발로 쫓겨나고 밥 굽는 걸로 끝나요. 혼날 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밥도 꾸준히 나오고 선생님처럼 좋은 어른들 오실 땐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이의 말은 시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시모는 어제 저와 다툰 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술까지 마시고 보육원 애들에게 화풀이를 하러 갔던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성이가 본 거고요. 심지어 더 들어보니 평소에도 시모와 시부는 툭하면 애들에게 벌을 주었다는군요. 그것도 일하던 두 보육교사가 보지 않을 때만 말입니다. 저는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주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죠. 많이 아팠겠다, 주성아. 근데 주성아, 이 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주성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주성이가 얘기를 안 하면 주성이가 아끼는 동생들도 언젠가 주성이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프게 될 수도 있어. 그건 싫어요. 그치? 주성아, 네가 경찰에 이 얘기를 해준다면 너랑 다른 애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보육원으로 보내질 거야. 모든 보육원이 다 이런 게 아니야. 좋은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선생님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근데 선생님은 너무 좋은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을 만났어.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서 선생님도 됐잖아.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 주성아. 정말요? 저 정말로 엄마한테 안 돌아가도 돼요? 보육원 누나랑 형들이 다른 데도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얌전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니야, 주성아. 힘없는 어린애들한테 손찌검하는 어른보다 더 나쁜 어른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경찰서에 가자. 어? 저는 겁에 질려 있는 주성이를 설득한 끝에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주성이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끔찍하게도 주성이는 한쪽 다리뼈에 금이 갔더군요. 저는 진단서를 끊고 주성이를 입원시켰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성이의 병실에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뒤 한 경찰분이 제게 물어보더군요. 근데 배가영 씨 시부모님이 그 보육원 원장 부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배가영 씨가 직접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시부모가 아니라 제 친부모라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으면 응당 신고를 해야죠.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그냥 묵과하면 나중에 애들한테 더 큰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누구든 저처럼 행동했을 공익을 위한 제보예요. 경찰들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 것 같더군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주성이는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었죠. 제가 주성이 옆에 붙어 있던 하루 사이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선 엄청나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그 전화들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하루 사이 제가 선생으로 있던 학교에 다니던 주성이의 일로 자신들이 신고당했으니 시댁 식구들은 이미 신고자가 저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마주치더라도 우선은 그 집에서 나와 제 신변을 보호하고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주성이의 소식을 알리며 학교에 다급히 병가를 낸 저는 남편이 회사를 간 틈을 타 짐을 가지고 나올 요량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내 머리!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시모에게 냅다 머리채를 잡혀버렸거든요. 다행히 집에 남편과 시숙, 시누이는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부가 단단히 앞을 지키고 서 있었죠. 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신고해? 너 같은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준 거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싸가지 없는 년!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그럼 애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가 못하면 뭐 어쩔 건데? 넌 앞으로 우리한테 영원한 아웃이야. 니까지 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시켜버릴 거라고. 한 푼도 안 주고 몸만 내쫓을 거야. 바라던 바네요. 저는 버둥대던 손끝에 잡힌 시모의 머리채를 손에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당황한 시모의 소나기에서 제 머리를 잽싸게 빼내곤 시모의 머리채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아유, 근데 저것이?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저걸 저대로 두기엔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요. 시모의 말에 시부까지 제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시부를 피해버렸습니다. 불시에 당한 공격도 아닌데 제게 달려드는 노인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스꽝스럽게도 저를 지나쳐 바닥에 넘어진 시부는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왜 혼자 넘어지고 그러세요? 사람 만만하게 보셨나 본데 저 구하로 학창시절 전부를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보육원에서 자란 것 치고 밝게 자랐다고 한들 학교에서 놀림 한 번, 따돌림 한 번 안 당해봤겠어요? 저 괴롭히려는 애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고 그 애들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면서 악바리처럼 버틴 게 바로 저예요. 몸싸움이라면 아주 이골이 난 전데 70이 넘은 사람 하나 못 피하겠어요? 야, 네가 감히 내 남편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애들 벌 주고 하다 보면 실수로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근데 그새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 애를 다친 채로 놔두면 어머님이 곤란해지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그것도 학교에 걸릴까봐 당장 응급실에 안 데려가고 애한테 학교에 걸리면 알아서 하라고 겁박까지 해대면서 미적된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애들 급식에 무슨 김치 한 조각, 오이장아찌 한 조각에 밥 반 고기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나 후원인들이 올 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는 척하면서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급식비, 후원자들이 후원한 그 많은 돈 죄다 어디다 쓰셨어요? 이거 엄연히 횡령 아닌가요? 네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뭘 알아? 그 많은 애들 다 먹이고 다 입히려면 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기나 해? 제가 직접 보육원에서 살아본 사람인데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도 못할까 봐서요. 두 분 오늘 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저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었다고요. 오늘 일 두고두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가뜩이나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마당에 또 경찰 마주치면 참 좋겠네요. 그죠? 제가 경찰을 들먹이자 그제야 시부모는 주춤하더니 시근덕대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모의 팔꿈치에 맞은 건지 쌍코피가 터져 있더군요. 저는 중요한 소지품과 간단한 짐을 싸서 곧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짐을 숙박업소에 넣어둔 채 그대로 병원으로 가 상해 진단서를 뗐어요. 이후 저는 한동안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고 잠시 피해 아동 쉼터로 옮겨진 주성이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시모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모와 시부가 저를 무시하던 발언이 담긴 문자 내역이나 한 번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일로는 이혼 소송의 의미도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확률도 현저히 낮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남편은 오랜만에 마주한 저를 보며 이렇게 비아냥대더라고요.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 신고한 그 어린 놈이나 고아들은 원래 그렇게 다 뻔뻔해?
가족으로 걷어주고 새끼처럼 먹이고 재워준 은혜는 쥐뿔도 모르고 자기 조금 피해봤다고 사람을 신고나고 말이야. 아, 내가 등신 같았지. 내가 불쌍한 인생 하나 구제해주겠다고 무슨 성인군자가 된 것 마냥 인심을 써서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아내를 얻은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놈이 부모 하나 가지고 있다고 우월주의에 빠져선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꼴하고는 착한 척하는 당신 연기에 몇 년을 깜빡 속은 내가 더 등신이지. 당신 형이 왜 이혼 당했는지도 알 것 같고 당신 동생이 왜 여태 결혼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지도 알 것 같다. 알면 알수록 그 집 발사계 같은 성격이 드러났을 테니까. 그리고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너 같은 놈한테 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라고? 그 말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얼마나 잘난 게 없으면 고아랑 스스로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니? 가족? 그거 네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런 너 같은 찌질한 놈하고 5년이나 살아준 나한테 오히려 네가 고마워야지. 그리고 하찮은 네 부모 형제 따위 나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보기에 너희 식구들은 정신이 좀 아프다. 아니면 배움이 모자라든가. 이혼 끝나고 혹시 배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도덕 정신부터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너 따위한테 쓰는 배터리 아까우니까 전화하지도 마. 연락할 거면 문자로 최대한 간결하게 보내. 읽는 시간 쓰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전 얼마 뒤 학교가 방학을 맞이하자마자 제가 살던 지역의 시청 앞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신고한 일 말고도 분명 의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이대로 신고를 해도 그 연놈들을 조사받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체 어디서 시위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엔 아무래도 시청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았죠. 아동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당해 조사받고 있는 보육원 원장 부부의 실체를 조사해주세요. 부실 급식으로 굶주리는 아이들, 묘연한 나라 보조금과 후원금의 행방. 그저 아무 근거 없는 시위였다면 이목을 끌지 못했겠지만 시부모는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당하는 중이었기에 화제를 만든다면 그저 무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또한 부실 급식에 대한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었으니 가학행위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또한 저는 기자에게도 이 일을 제보했고 크진 않지만 제 제보는 작게 인터넷 기사로도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국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부모의 보육원은 보조금과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당신이 신고한 거야? 이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우리 집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따위 짓을 해? 어?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조사받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노발대발해서 제게 전화 온 남편의 입을 통해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시부모 못지않게 시숙과 시누이 또한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더군요. 지자체 기관에서 일하던 시숙은 시부모의 보육원이 지급받던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가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을 눈감아 준 거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시숙은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심하게도 시숙은 다른 민간 단체들에게까지 뒷돈을 받고 똑같은 짓거리를 해온 모양이더군요. 요리조리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숙은 그 일로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알고 보니 시부모 보육원의 보육교사로 허위 채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세 사람은 나라 보조금과 후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별개로 시부모는 나머지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을 현금 인출, 개인 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들이 모두 적발되었다네요. 지금 다 내가 여자 잘못 데려와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우리 식구들 지금 날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야. 부모님은 나한테 죽을 때까지 유산 한 푼 못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 명의였던 지금 사는 집에서도 당장 꺼지래. 나더러 당장 어딜 가라고. 형이랑 동생은 나랑 아예 인연을 끊겠대. 나더러 암적인 존재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내가 뭘 책임져? 우린 이미 남남인데. 그리고 너희 식구들은 남 탓하는 게 특기냐? 뭐만 하면 다 누구 탓이네. 누구 때문에 부정이 탔네.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거고 사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거야. 남 탓들 좀 그만해. 네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애초에 돈을 부정하게 썼으니까 지금 그 꼴이 난 거잖아. 네 형도 네 동생도. 그럼 난 열심히 회사 일한 거밖에 없는데 난. 그런 부모의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두둔한 죄지. 그리고 아내인 나를 주제 넘게 아랫사람 취급한 대가고. 진짜 몰라서 물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5년을 살았지? 제발 IQ 검사 좀 다시 해봐. 괜히 회사에 피해 주지 말고. 당신 날 고아라고 그렇게 무시했지? 그렇게 가족 있다고 뻐기던 당신 꼴이 지금 어때?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사회적 고아가 된 느낌이 어떠냐고? 당신이 나한테 꽂은 비수, 당신이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외톨이로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난 너 같은 놈 떨군 기쁨이나 만끽하면서 살 테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징 처음 남편을 선택한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시누이는 의무 신고자의 의무를 어긴 죄로 과태료를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만을 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 관련 범죄를 장기간 저지른 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인해 두 사람 다 2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었죠. 같은 지역 사람들이라 들리는 얘기로는 남편의 시부 명의의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시숙과 시누이가 집으로 쫓아 나가라며 난동을 피운 탓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 생활비를 각출하고 쓰고 남은 돈은 알아서 모아놨을 테니 혼자 살 집이 알아서 구하겠지만 그렇게 뻐기던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마음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겠죠. 시부모의 보육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없을 때만 시부모가 아이들에게 가학행위를 했다는 증언과 아이들의 증언을 일치로 그곳에서 일하던 2명의 보육교사들은 단지 아이들의 부실급식에 대한 방임으로 벌금만 물고 끝이 났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이들 또한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이동되었어요. 주성이 또한 지역 내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저는 자꾸만 마음이 쓰여 주성이를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주성아, 잘 있었어? 여긴 있을만해? 네, 여기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엄마와 전 보육원 원장님 부부만큼 나쁜 어른들은 이곳에 없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지도 약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안 좋은 기억뿐인 그 지방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정근 신청을 한 후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밥 먹자. 아들이 토스트 했어. 토요일 아침은 내가 전담하기로 했잖아. 얼른 나와. 식어. 그리고 제 곁엔 15살 된 저희 아들이 함께이죠. 바로 끝까지 제 눈에 밟혔던 주성이 말입니다. 3년 전 이사를 결심했을 때 저는 주성의 친부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미 친부는 사망한 지 오래였고 친모 또한 당시보다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더군요. 때문에 저는 고아였던 주성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잃기로 결심한 날 저는 미래의 제 가족을 구하게 되었던 거죠. 서로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던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새 주성이의 미래 자체가 저의 꿈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주성이는 제게 전부가 되어버렸죠. 시부모는 다행히 출소한 뒤 저도 주성이도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항상 집에 호신용 테이저건을 구비해 놓는답니다. 이성을 잃은 못난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는 수많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미 많이 접해봤으니까요. 그래도 든든한 건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주성이 덕분이었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아들만 믿어. 그까짓 인간들 이제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우리 아들,
주성이의 행복을 위해 더욱 단단하고 강한 엄마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저는 제 힘이 다할 때까지 제 아들을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직도 힘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약자, 특히 아동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다면 공익을 위해 반드시 주저없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고 한 번 한 번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혼자라도 쓸쓸하지 않은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온기가 가득하길 항상 어딘가에서 간절히 빌게요. 감사합니다.